원래 출생이 일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살던 곳이 황해남도라고 해서 남한하고 접견 지역이에요. 여기는 80년대부터 남한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집에 전기가 24시간 계속 들어오고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온다. 북한 주민들은 그때 우물물을 길어 먹던 사람이거든요. 여권을 떼서 외국에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울시 전경은 일본 도쿄를 찍은 걸 갖다가 얘네들이 서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한의 현실에 대한 용해 북한 주민들 그냥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김주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북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는데 저희 채널엔 처음 출연이셔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2008년 1월에 북한을 탈북을 해서 그다음에 그해 4월 달에 대한민국 입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 한 17년 장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 북에서는 뭐 일단 작가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대학 교사도 좀 해보고 마지막 직업이 그 국가과학원이라고 해서 네, 우리를 말하면 이게 뭐 카이스트 같은. 네, 일단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은 체육학부 졸업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했는데 좀 워낙에 좀 글도 좀 쓰고 싶고 해서 그쪽에서 좀 종사를 해서 북에서도 좀 단편 소설이나 이런 걸 좀 창작도 했고 마지막에는 뭐 좀 북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편안한 직업이 역시 국가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일체고 무슨 사회동원이라든가 노동동원 뭐 그다음에 농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배제되니까 편안한 직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일단 여러 가지 과학기술 통보라는 걸로 해서 외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통번역해서 연구사들한테 이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뭐 거의 연사활동으로 뭐 학교 그다음에 군부 뭐 여러 가지 연사활동으로 계속 오늘까지 이어왔네요. 체육 선생님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가서 또 그렇죠.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셨는데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 아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북한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그 출생이 일본입니다. 원래 제1교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1959년부터 북송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자체도 원래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경상남도 김해 분이신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가셨다가 그래서 정착을 해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일본도 역시 그 좌우로 갈려 있잖아요. 저청년과 민단.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저청년 쪽에서 종사를 하시다 보니 북한에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간 그런 부류의 일단 북한 주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게 그런 대로 호화롭진 않아도 북한에서 살만했죠. 그랬다가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2000년도 초반에 뭐 아시겠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해서 김정일하고 만나서 납치자 문제 가지고 그 김정일이가 사실 납치자 문제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해서 일본에 있는 친인척들하고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던 그 라인을 유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식은 컸고. 그래서 그다음에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 참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뭐냐면은 제가 그 살던 곳이 황해남도라고 해서 남한하고 접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80년대부터 그 남한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도 그 파주나 문산 쪽에 가면 북한 TV가 나온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쵸. 똑같아요. 근데 전파 용역이 점점 남한은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한 TV를 많이 봤어요, 몰래. 뭐 발각이 되면 큰 변 나는데 그 남한 TV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보게 된 거죠. 아가씨들이 와서 여기 와서 무슨 밴드를 묶고 노래를 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탈북을 해. 얘네들은 어떻게 갔지?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남한에 대한 현실은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7년도에 한번 탈북을 했다가 그만해야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개 고생을 했다가 다시 2008년도 재탈북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품에 무사히 안겼죠. 근데 탈북하다가 다시 잡혀서 북송되면은 거의 뭐 몇 명 중에 몇 명은 뭐 죽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 일단은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게 추론상 보게 되면 탈북의 성공률이 확률이 10명이라면은 한 3명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만 제가 2007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잡혀왔을 때는 벌써 탈북민들의 수가 일단은 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집단화사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대량 탈북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탈북자의 수가 제가 탈북할 때만 해도 많았어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북한도 결국은 그 수많은 탈북민들을 다 강제 북송시켜서 왔을 때 이게 처리 문제가 난감한 거죠. 솔직히 예전에 80년대 70년대 같은 거는 뭐 남한에 가려고 국경 넘었다 하면 바로 간첩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뭐 공개 처형 비공개 처형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한 거를 뭐 아시다시피 북한도 여러 가지 사회 변혁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뭐 1인 독재 체제나 뭐 이런 속에 강력한 그런 시스템이 다 와해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래서 탈북민들의 처리 자체도 좀 허술해졌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전만큼은 강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로비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혔어도 통제를 하는 측에서 와이로를 요구해요. 그 뒷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여행 살아나고 그다음에 일반 단순 탈북일 경우 탈북에서 북송됐을 때 철저하게 이 사람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한국 기도제가 입증되는 경우는 좀 난감한데 그렇게 안 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쪽도 이 사람을 굳이 그렇게 죽여봤자 일전의 이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둘이 뭉실하게 해서 뒷돈을 받고 이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고 뒷돈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살아난 거죠. 북한이 뇌물로 완전 돌아가는 경제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렇죠. 탈북해서 붙잡혔을 상황에서도 이 뇌물이 잘 해결해주는 열쇠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황금 만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90년대 집단 아사를 겪고 나서 그 일종의 뭐 이게 시장화,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야미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형성됐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정부가 시장을 형성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에 의존해 가지고 정신적인 치주로 삼고 충성 시민의 모내에서 말 잘 듣던 사람들이 일조에 국가에서 식량 공급이 끊기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이 와해되니까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기 해가지고 유명한 북한의 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돼서 아사가 됐지만 죽었지만은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가 있은 거예요. 이젠 자생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그전 세대를 보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은 공급 세대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예전 주민들하고 그 시기 이후부터의 주민들의 의식이 다른 거죠. 그런 사회로 변한 지가 이제는 뭐 김정은 정권 2009년도부터 합하게 되면 뭐 거의 20년 넘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탈북하실 때는 성공을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오신 거예요? 일단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일단 강제 북송됐어요. 근데 일단은 그 탈북을 결심했을 때 1차적으로 이 어떤 루트를 찾아야 되고 브로커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북한의 현재 각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는 장마당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뿐이 아니에요. 모든 암거래 뒷거래가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장마당에 가면은 아무 지역에 가도 같대요. 빈둥거리면서 장마당 입구에 한 5-6명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벌써 눈치를 보고 쑥 다가와서 뭘 찾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혹시 그러니까 장마당에 그 좁은 공간에 상품을 둘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멘트라든가 예, 건설 건재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장마당에 두고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아, 난 모래가 좀 필요한데 시멘트 좀 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어디까지 날라주고 돈 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 외에 모든 거래를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혹시 좀 필요로 해서 좀 국경에 가야 되는데 좀 루트 좀 알아? 그러면은 북한은 여전히 그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통행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는 철저하게 본인이 그 해당 소속된 기관을 통해서 뭐 승인을 받고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시기는 벌써 돈으로 다 해결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원칙대로 했던 거지. 돈만 주면은 그 평양이나 국경 일대에 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통행증 자체도 바로바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발급을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뭐 북한은 그런 일체 그런 모든 서류를 경찰이 다 하거든요. 주민등록 자체를 경찰이 해요. 우리처럼 관공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뒷돈을 받고 그런 불법으로 이게 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을 소개해줘요. 거기서 돈 떼고, 증명서를 떼가지고, 그 다음에 가요. 가면은 그 국경에 또 그 두만강을 건네주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중국에 왜 가냐? 나 좀 필요해서 일본에 친척들이 있는데 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 좀 만나서 돈 좀 받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그 브로커하고 강을 건네주는 국경경비대 군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군인이 와요. 와서 그다음에 알았어요. 돈 주세요. 돈 주고 그다음에 맨날 몇 시에 어디쯤으로 오세요. 그러면 군인이 강을 건네다 주는 거죠. 건네다 주면 또 건너서의 그 중국 조선족의 브로커도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건너갔는데 좀 운이 나쁘니까 그 중국 조선족이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인신매매 북한 여자들을 팔아먹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마약 뒷거래까지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탈북뿐이 아니라 사람을 탈북시키는 것 외에도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까지 중국에 넘겨다가 팔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걸려서 제가 갔던 중국 브로커가 공안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잡혔죠.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다가 잡혔잖아요. 그다음에 일단 어느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갇혀 있을 때 같이 있던 감옥 동기들이 다 탈북을 해서 잡혀온 사람들이 여기서 오히려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채찍질해서 때리고 너 두 번 다시 갈 생각하지 마. 이게 목적인데 역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 번 중국에 가서 바깥 세상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있어 해요. 다. 거기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나가면 내가 여기서 서포트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만난 루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회령군이라는 곳에서 탈북을 했는데 두 번째는 무산군이라는 곳에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루트는 뭐 강을 건너갔어도 뭐 택시를 타고 갔다면 두 번째는 개인 승용차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탈북이 성공한 거죠. 그러면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좀 사셨던 경험이 있고 확실히 이 북한에서 보면은 엘리트 계층으로도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셨을 텐데 한국 와서 좀 가장 충격받았던 에피소드 그런 게 있을까요? 많죠.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그 교육기관이나 여러 군데 그 강사 활동을 하면서도 일단 대체 물어봐요. 한국에 와서 뭐 컬처 쇼크 한마디로 해서 뭐 문화적 차이라는 거 어떤 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물어볼 때 아니 세상에 집에 전기가 24시간 계속 들어오고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세상에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온다. 이거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북한에서 거의 33년을 살았거든요. 일본에서 중학교 때 건너갔기 때문에 12살인가 13살 때. 그다음에 나올 때 40대 중반에 나왔는데 33년을 사는 동안에 수돗물이 북한은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돗물이 제가 처음에 갔어요. 76년도쯤에 북한에 건너갔는데 그때도 시간제로 나왔어요. 수돗물 틀면 아무 때고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점점 발전해서 그다음에 시간제로 수돗물이 나와요. 근데 전기도 가끔씩 끊겼다가
뭐 마지막에 그 99년도에 90년대 그 집단 화사 사건을 겪고 북한이 완전히 거의 그 몰락하다시피 쇠퇴몰락의 다음에는 민수용 전기라는 게 정말 안 왔어요. 1년 동안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때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갖다 집안에 놓고 그거 가지고 12V 직류 가지고 조명을 보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았어요. 야, 수돗물이 안 나니까 마지막엔 전기가 없으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2000년대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우물물을 길어 먹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하지 물이 없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해결된 거예요. 절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한테는 최상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엔 자유로운 거. 네. 일단 여권을 받아서 여권을 떼서 외국에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권을 발급받은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고속버스. 네, 강의를 지방에 가다 보니까 이 강남의 고속터미널에서 버스 타잖아요. 네네. 버스 타고 시간제로 가더라고요. 네, 버스를 탔어요. 뭐 어디 경상도 어디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승객이 3명밖에 없는데도 버스가 또 나네. 아니 이게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냐. 근데 북한에도 버스가 있거든요. 장거리 버스가. 북한 버스는 떠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버스에 50명이라면 정원 50명 까뚝 태워가지고 정말 버스에 더 이상 사람이 탈 수 없다 할 때까지 태울 때까지 안 떠나요. 네. 그러니까 버스가 있다. 아 간다. 탔는데 그걸 3일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냥 신기했고 일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 TV를 봤잖아요. 80년대부터 봤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때 당시 뭐 그 김한선이라든가 예, 이선희 뭐 이런 사람들이 한참 활동을 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 한국이 쭉 발전해 오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문화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이자처럼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전기가 사실 상당히 귀하다라고 북한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야경 보면은 온통 전기 천지고 조명 천지인데 그런 거 봐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일단 그 남북 접견 지역에서 이자처럼 남한 TV가 나오는 걸 가지고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단속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남한 TV를 본 사람들이 적발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 북한 당국 자체가 군중 강연을 해가지고 현재 남한에서 우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미디어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속지 말라. 화면에 비춰진 서울시 전경은 저거는 일본 도쿄를 찍은 걸 갖다가 얘네들이 서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문리설로 막 이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그거 영향뿐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삐라가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맞아요, 전단지에. 네네. 그때 제가 있을 때 90년대 서로 쌍방이 막 그 할 때 있잖아요. 엄청 했죠. 네,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연백군이라고 해서 그 황해도 연백군 예전에 그 남한이었는데 그때 농촌농원으로 해서 봄철에 한번 나와서 농사일을 해요. 아침에 농사일 하러 아침에 논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날아온 전단지 비닐 봉지에 쌓인 뭔가 물건이 그냥 논 일대에 그냥 하얗게 깔렸어요. 그다음에 이걸 또 우리 그때 대학 때인데 대학생들이 가서 수고를 하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비닐봉지 안에 페리오 치약하고 두봉 있잖아요. 두봉. 네네. 두봉 그 세스피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서 생산된 치약이나 비누는 비누 같은 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거품이 안 일어나고 치약은 쓰기만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걸 쓰던 사람이 그 남한 걸 쓰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냥 갖다가 그 보육에서 다 수고를 하는데 이걸 갖다 몰래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남한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남한의 현실에 대한 영향이 북한 주민들 그때부터 그냥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 당국이.